사실 이제 보궐선거에서 뭐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낙선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득표율이라는 게 당선과 낙선 사이에서 무슨 게 큰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당연히 당선과 네. 낙선이라는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득표율이라든지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 소위 지더라도 서울에서 진 정당이 얼만큼 득표하는지 또 지더라도 부산에서 얼만큼 득표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격차로 승리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그 부분이 앞으로 민심의 향배, 앞으로 있을 대선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 했을 때 그때를 가정하고 봤을 때도 그렇고 혹은 패배했을 때도 어느 정도 득표율의 격차로 패배하느냐 또 부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코어만으로 이 선거 결과를 분석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혹은 정확하게 민심을 짚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당이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야당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가 되냐에 따라 현재까지의 국정 운영이 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거에는 또 국민의 견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또 경험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야당이 승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또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더 국민의 어떤 의견을 또 이제 반영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약간 문제를 제기를 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성패를 전망 어떻게 하냐 물었는데 득표를 얘기하는 거 보면 혹시 좀 뭔가 좀 약간 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와 네. 박형준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네. 이미 많은 의혹들이 있고요. 또 많은 이 소위 고소 고발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의 LCT라든지 또 기장군에 있는 땅, 또 새롭게 밝혀진 경주 신계리의 땅, 그리고 홍대 입시 비리 청군 청탁 의혹까지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은 아직까지 다 잠재해 있는 암초, 네네. 지뢰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승리한다고 해도 승리가 아닌 상처뿐인 승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도 매우 앞으로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마 국민의힘의 어떤 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율도 중요하고 그 비율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큰 격차로 이긴 정당의 어떤 정책과 비전은 좀 더 강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작은 격차거나 지더라도 작은 격차로 졌을 때는 그럼 이 정책의 방향 같은 것들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마 앞으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의 향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아마 비율적인 부분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의원님 말씀이 이제 성패뿐만 아니라 이제 득표율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제가 요약을 해보면, 만약에 여당이 이겼을 경우에는 야당과 압도적 표차로 이기는 게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혹시 여당이 질 경우에는 야당의 좀 적은 표차로 지는 게 그게 더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좀 기술적 오류로 그 소리가 조금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박영순 후보와 김영춘 후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의원님께서 가까이서 보셨느냐라는 질문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좀 저희가 오류로 잘 들리지 않았던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질문에 한 번만 더 좀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박영선 후보는 이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많이 극복해 오신 분입니다. 여성 최초의 앵커, 또 여성 최초의 원내대표, 법사위원장과 중기부 장관 출신의 이 천장을 깨워 오신 분이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우신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과 혹은 버팀목 자금 지원 같은 이 보다 더 넓고 두껍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손실보상제라든지 이익공유제 또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방안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서울시의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민생 또 경제 시장이 될 수 있는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와 더불어 마찬가지로 김영춘 후보도 국회의원과 사무총장, 해수부 장관 출신의 그렇죠.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을 함께 경험한 두루 겸비한 분이고요. 뭐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단 하나의 의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추진력과 도덕성 또 함께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의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장관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또 행정력 또한 이제 겸비된 그 후보였다라는 말씀. 그렇죠. 거기에다가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그동안 이제 해왔던 일들이 또 여성의 어떤 유리천장을 깨는 그런 어떤 마더니 역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MBC 내부에서 여기자들 중에 여성 기자들 중에 경제부장 처음 하고 그렇죠. 또 워싱턴 특파원도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따끔한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배경이 이제 두 지자체장의 어떤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이제 빚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민주당의 당원대로였다면, 원칙대로였으면은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었는데 후보를 냈단 말이죠. 그렇죠. 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설명을 아무래도 해야 될까요? 이 부분 또한 저희가 당원 당규는 결국 당원들이 만드는 거고요. 또 이 논의 과정은 또 의사결정은 또 지도부가 하는 건데요. 저는 이 당원 위에 당원 있고요. 당원 위에 당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 당규라는 건 당원들의 스스로의 약속과 규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당원들의 의사를 물었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개정하고 후보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이 두 분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천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검증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 대단히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 사회가 그렇듯이 사실 예측해내는 건 매우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분들이 미래에 그럴 가능성을 저희가 찾아내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욱더 검증 과정을 더 강화해 가겠지만 또 후보를 내는 부분은 또 시민의 선택권과 시민들이 앞으로 바라는 서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저희의 당의 또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후보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5년도였습니다. 이제 고성군수 이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을 때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당시 대표께서 이제 주도해서 당원을 만들었던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이 어떤 그 특정 정당의 책임으로 거리가 됐을 때 후보를 내지 말자라고 이제 당원을 만들었었고, 또 2017년 3월 경북 상주 군의의성 총선 국회의원 재선거 유세 때 그 당시 이제 추미애 당시 대표가 후보를 내지 않아야 마땅하다, 참으로 후한무치한 행태다 하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상대 정당을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만 그 장 의원님 말씀은 당헌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 거는 당원들의 마음이다, 당심이다. 또 그 이와 이야기신 더불어 거죠? 사실 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사 또 공세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찌되었건 정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당으로서 많은 국민과 시민들께서 저희에 대한 책임을 물어왔고요. 또 이 과정에서 재보궐선거는 재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2011년에 오세훈 후보가 시장직을 사퇴했을 때의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생겼던 재보궐선거일 때도 당연히 재보궐선거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공세 혹은 발언으로 저희가 재보궐선거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라고 공세는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또 심도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께서 또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았고, 또 물론 지지자와 어떤 시민들께서도 이 한 정당의 후보만으로는 우리 서울에 또 혹은 우리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양당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론을 벌이면서 정책 경쟁도 하고 또 도덕성 경쟁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민들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 측면에서도 전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네,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뭐 지금의 오세훈 후보가 이제 시장직을 이제 사퇴를 하면서 다시 보궐선거가 실시가 된 거였고, 책임 소재를 묻는다면 2011년은 뭐 그 당시 한나라당에 있었던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의 책임은 또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당헌으로 그 권기시에
우리가 책임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거였고 그 당시 한나라당에는 이제 그런 당원이 없던 거였죠. 맞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다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그 여러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오세훈 시장 후보, 또 박영선 시장 후보, 뭐 모든 후보들이 마찬가지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장 의원님께서는 또 가장 서울에서 젊은 이제 의원이시고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또 가까이서 이렇게 듣는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 박영선 후보께서 20대의 역사인식 발언을 했다가 물론 박 후보께서는 그게 좀 약간 왜곡됐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20대 청년들이 많이 좀 상처를 받은 부분들도 있었고 또 여당 지지자들의 커뮤니티나 혹은 뭐 이제 친여 성향의 모 시인이나 아니면은 진보 성향 이제 신문사 출신의 전직 기자의 발언으로 20대 청년들이 좀 많이 좀 분노하고 또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2008년 당시 물대포를 맞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용산 참사에 대해서 분노했던 대학생이었고요. 무상급식 반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밥까지도 부잣집 자제와 이 가난한 집 아이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박영선 후보께서도 다음 해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용했던 구절이었다. 혹은 또 20대들에 대해서 이 폄하하거나 비난할 의도가 있진 당연히 않죠. 뭐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어떻게 이 유권자를 폄하하겠습니까?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난 10여 년 전에 이 오세훈 시정과 이명박 소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대했던 많은 시민들과 40, 50대, 30, 40대 이 청년들의 또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당연히 20대 또한 또 문재인 정부에 충분히 실망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 충분히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저도 뼛속 깊이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고요.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결과가 어찌 되었던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정운영 철학과 다시 한번 이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한 지향점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대들이 상처받았던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 조국 사태라고 부르는 어떤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뭐 부모 찬스, 뭐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어떤 진학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는 것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20대의 어떤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이런 문제를 많이 좀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어찌되었건 이 2009년, 2010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입시 제도들이 많이 외국인 특기 전형, 뭐 정원의 전형 여러 가지가 생긴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 지금 사회 2021년도 대한민국이 용납할 수 없는 제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또 우리가 더욱더 도덕적이라 믿었던 분들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어떤 그런 편법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분노하셨던 것 같고요.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제 기억으로는 15개의 아마 검찰이 기소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났거든요. 그중에 한 2개 정도가 아마 인정을 된 것 같은데 그 과정 또한 좀 지나쳤다. 과연 이 거대 권력 앞에 소위 좀 인권이 지켜지는 수사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또 시민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2030 또한 이 한 개인으로서 겪어야 될 어려움들을 이 국가 권력이 어떤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또 안타까움도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저희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 혹은 여야 할 것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또한 그 부분을 더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박형준 후보를 검증이 아닌 채굴을 하면서 LCT로 이 두 자녀가 이 LCT의 분양권을 산 것으로만 끝날 줄 알았었는데 지금 경주 신계리 땅도 5필지 580평이나 지금 이 자녀에게 양도가 되어 있는 증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여러 가지 고급 빌라라든지 전체적인 부동산을 제가 따져봤더니 680평에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또 이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혹은 공직자 후보로서 재산신고하지 않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2030들이 정말 흑수저 금수저로 나누면서 부모 잘 만나야지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그러들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여야가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전 사회 대한민국의 사회지도층이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장 의원님도 이제 가정 형편이 또 넉넉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시절, 20대 때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또 그런 것들을 다 딛고 이겨내서 소위 요즘 말하는 개용남이랄까요? 그런 걸로도 이제 우리가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 장 의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장 의원님을 또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무엇보다 이제 장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청년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그러니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모 찬스로 인해서 남들보다 좀 더 앞장서서 출발선에 있는 거 이런 공정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건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그렇죠. 것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가 따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무혐의가 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청년들이 분노했던 거는 범죄 성립의 유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빚어진 사실들, 예를 들어서 부모 찬스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대신 논문을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여건 마련해주고 또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부모 찬스 써서 이제 소위 이른바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오픈북 시험이다 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드러난 사실들 때문에 분노했던 거지 이제 범죄의 유무 그것만은 아니었던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예.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자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평당한 출신의 첫 음. 국회의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저도 당에 오기 전에는 보좌진 한 명, 비서 한 명 아는 사람 없이 와서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활동했고 또 대학교 학비가 없어서 제가 대학생보다 알바생의 정체성이 더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3시간 수업 듣고 8시간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건지 아르바이트가 취미 삼아 대학을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고 지금도 아마 21대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제가 반지하 살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가난이 하지만 부끄럽게 생각해서 안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꿈까지 가난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의정활동하면서 정치사다리법, 청년주거사다리법, 청년금융사다리법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정의 가치 그리고 이 최소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의정활동으로 또 보답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20대 청년들의 분노가 과거에 여당을 지지했던 어떤 그런 지지세가 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방금 이제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 의원님 좀 주도적으로 또 청년들의 아픈 부분을 또 좀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선거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보면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 본회의 처리 전날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내려가실 만큼 큰 관심을 뒀던 사안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부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제 궁금증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만약에 부산시장으로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당선돼도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되겠는가? 그런 그렇죠. 약간 의구심이 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고요. 네. 이 법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책과 시행령이 아닙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덕도 특별법 공청회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이견이 있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모 지도부께서는 중진 의원께서는 미친 결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완강하게 좀 반대하셨는데요. 어찌되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여야 혹은 선거와 관계없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목표로 지금 저희가 설정하고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덕도 특별법은 이번 올해 이 연구 영역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혹은 선거와 관계없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추진되어야 하고 또 법이기 때문에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국토교통위원 좀 활동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산과 어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좋은 사업들이 나오고 법이 제정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약간 불협화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2월 달에 이제 국토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 7개 항목에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좀 미달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그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28조 원에 달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당 쪽에서는 그 22조 원이었던 4대강 사업보다 훨씬 많다. 이런 지적들도 하는데 과연 이 가덕도 사업이 이 올바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서 된 거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또 있거든요. 이 소위 원래 가덕도 신공항의 원래 명칭은 동남권 신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수차례 좀 거치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 전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최종 후보지였던 김해신공항 확장 그리고 밀양신공항 그리고 가덕신공항 세 개 중에서 좀 다소 경쟁력이 좀 약하다라는 평가의 보고서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이 부산과 이 경상남북도 대구 지역을 포함한 모든 영남 지역을 전수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중에 소위 이 꼴등이 아니라 탑3인 거죠. 가덕도 신공항은 탑3 중에 하나인 거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찌되었건 당연히 이 입지 조건에 대한 연구도 더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해 신공항에 대한 확장 예산은 당연히 적게 들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또 공항의 활용도 측면에서 매우 떨어집니다.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는 군사공항이고요. 밀양 신공항 같은 경우는 어떤 내륙에 위치해 있어서 물류와 연계성이 좀 부족해지고 가덕도 신공항은 물론 이 섬과 이 매립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래서 사실 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산의 미래를 더 보고 이 전체 이 동남권 신공항이 처음 나왔을 때 2006년도만 해도 부산 항은 세계 50위권에 들지도 못하는 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5위의 물류량을 자랑하는 항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수도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해 신공항으로 지금 이제 국토부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김포공항의 활주로 이제 전체적 국제선이나 물류기가 이제 뜨기 위해서는 한 3.6km 이상, 3.5k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한데요. 김포공항 3.6km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4km 정도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나 무안이나 청주공항 등의 모든 지방에 있는 공항들은 2.7km의 공항이고 김해 신공항 확장안도 3.2k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새로운 모델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혹은 이 단순히 땜질식의 처방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부산의 비전과 부산의 발전을 고민할 수 있는 당연히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마찬가지로 인천공항 건립할 당시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중에 좀 인상 깊은 게 그 과거에 내렸던 평가에서는 1, 2, 3등 중 꼴찌였는데 그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보면 또 탑3라고 그렇죠. 볼 수 있다. 그렇게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런, 실제로.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투표가 모두 종결이 됩니다. 투표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제 또 대선 전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년 3월에 또 바로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런데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8시 선거 투표가 끝나고 오늘 밤이면 윤곽이 나올 텐데 이 선거 결과에 따라 당장 이제 당권부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권 주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지금 본부장이신 이제 이낙연 본부장 상임선대위원장부터 해서 앞으로의 어떤 대권 전망 또 당권 구도의 변화 이 여당 내에서 좀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좀 전망되실까요? 일단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코어보다는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어찌되었건 이 대선 주자의 평가는 좀 달라지진 않을 거다. 재보궐선거는 어찌되었건 이 후보 간의 경쟁력과 그동안의 당의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더 크지 대선 주자에 대한 평가적 측면은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선 주자의 어떤 이 성적표로 나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당 내에서의 어떤 이 당권 주자들의 노선 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보다 저희가 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이 개혁과 민생의 두 개 축으로 갔는데요.
개혁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 그리고 민생 같은 경우는 이 소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활용해서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혹은 버팀목 자금 지원 같은 어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 쪽으로 많이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축 중에서 보다 여러 가지 노선이 있죠. 예를 들면 보다 더 저희가 이 회초리를 맞는 이유가 개혁과 민생이 부족해서다라고 주장하신 분과 개혁과 민생이 과해서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 서로 간의 어떤 이 정책 경쟁 또 비정 경쟁들은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부동산 정책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을 그동안 이제 정부가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정권 핵심 인사들의 뭐 내로남불 문제도 있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뭐 박주민 의원도 있었고, 뭐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또 이전으로 돌아가면 뭐 노영민 비서실장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좀 그 특이한 점이 박영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내놓은 입장들을 보면 기존의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좀 완화된 그런 입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9%, 저희가 이제 부동산 3법 할 당시에 이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9%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걸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찌되건 그 부분도 좀 더 고려를 잘 했으면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맡겼다고 하니까 본인의 해명을 좀 더 신뢰한다면 한편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3%나 인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이 국민들께서 LH 사건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나가면 이제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박주민 의원은 이제 그 부동산 3법을 이제 주장했던 분이기 분이고 때문에 주장하지 않았던 분이죠. 반대했던 분이기 때문에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주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찌되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당적이 다르다고 해서 이미 기제정된 법에 대해서 나는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안 지켜도 그렇죠. 돼. 정해진 이건 법률은 뭐 지켜야 되는 건 때문에 맞는 거죠. 네네. 그 직전에 그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원내대표로서 원내 의사결정 과정을 매우 잘 이해하시는 분이 23%나 인상해서 직전에 계약했던 부분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그동안 국민들께서 LH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신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왜 이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선투자 혹은 투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선투자가 자체가 어쨌든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법 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계속 이 부동산 3법 이후에 이 소위 LH 5법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감독원과 거래분석원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국토위에서도 항상 상의를 했는데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아요. 저는 보다 더 투명한 대한민국 자산의 이 75%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도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통제되고 관리가 되는데 유독 부동산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형준 후보의 자녀들이 이 분양권 전매 첫날 분양권 LCT라는 정말 로열층과 오션뷰의 분양권을 받게 되는 이 과정들 우연히 만나서 공인중개사님이 해줬다고 하지만 그건 해명이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과정 자체가 전 좀 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분석원의 통과 그리고 LH 5법 중에서 부동산 거래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의 통과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법, 그러니까 소위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LH법, 혹은 공공주택특별법 이 세 가지 법만 통과가 되는데요. 이 법들은 사실 이 처벌 조항들만 강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앞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법률적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직 처벌에만 좀 집중한 통과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아무튼 저도 국토위에서 좀 더 다른 저도 제가 뭐 덕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찌되건 야당 의원님들을 더 잘 설득해서 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이 통과되도록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만 놓고 토론해도 1시간, 2시간이 그렇죠. 모자랄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좀 완화한다거나 뭐 그런 조치를 좀 계획하고 계신 거는 여당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일단 부동산 3법은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아마 국민들께서 이제 그동안 아까 방금 사회자께서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않고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투명하게 신고하고
또 계약갱신에 대해서 2년간의 권리를 4년으로 입주 자격을 좀 더 연장시켜주는 이 정도 법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이 주택 물량이 부족하다, 공급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으셨거든요. 제가 6.17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4 대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준공업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역세권의 용적률 700까지 풀어준다든지 재개발이 뭐 보통 조합원의 4분의 3이 동의해야 되지만 3분의 1로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고요. 그 흐름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도 2.4 대책에 좀 더 부합하는 네. 정책이 아닌가. 물론 이 여러 언론에서는 35층의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대부분의 대책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단순히 이게 대단히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또 통과는 해야 되는데요. 이 소위 단순하게 저희가 용적률 1000%, 2000% 왜 못 해주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이 짧게 좀 교육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기, 그러니까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오는 과정에서 이 강변북로라든지 동부간선도로에 엄청난 30분이면 보통 가는 거리가 1시간 반씩 걸리는 이런 교통체증을 용적률을 완화하고 대부분의 고층 건물로 채울 경우에는 그 교통대란은 감당이 안 되실 겁니다. 네. 저는 뭐 짧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짧지 않았지만 그 말씀. 네네. 뭐 시간이 우리가 또 충분하다면 장 의원님 모시고 좀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또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자 그럼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선관위의 김세환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뭐였냐면 선관위가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 민주당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제 그 못 쓰게 한 거냐 그랬더니 김세환 사무총장이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뿐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대다수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되게 좀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선거 동료와 투표 동료는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 또한 뭐 예를 들면 유체이탈, 투기, 청탁으로 현수막 걸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어떤 연상보다는 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투표 동료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이 법의 취지상 이 14일간의 선거 유세 동안 열심히 많은 이 정치적 발언들을 하셨으니 투표 동료만큼은 좀 더 중립적이고 좀 더 가치를 좀 정쟁을 뺀 용어로 사용해달라는 선관위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만약 그 단어들이 허용되면, 뭐 물론 저는 저희 단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만약 그 단어들이 허용되면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예, 저희도 이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질의를 넣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하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이 법의 취지를 그리고 그 동안에 이 선거법의 판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 또한 이 국민의힘에서 또 소위 이 정치적으로 활용하신 거죠. 정략적으로 그 예측을 하고 한 것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장 의원님 모시고 30여 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장 의원님께서 무엇보다 그 청년 정책에 대한 미래를 얘기해 주셨던 부분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거기에 장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개혁과 민생 모두 다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족해서 민생이 부족했다면 민생의 회초리를 개혁이 부족했다면 개혁의 회초리를 맡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주시는 회초리가 결코 상대에게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시는 질책 그리고 격려 열심히 잘하라는 의미로 저희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